아내와는 오래전에 이혼하고 줄곧 혼자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선 빨리 재혼하라고 성화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네요. 아무래도 전처에게 하도 호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평범한 부부처럼 외도나 잦은 다툼, 성격 차이 같은 걸로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전처는 두 얼굴의 여자였어요. 천사처럼 어여쁜 외모 속에 너무나 추악한 본 모습을 감추고 있었죠. 결국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기 위해 감옥까지 다녀왔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전처와의 얘기를 털어놔 볼게요. 충격적인 반전도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제가 아내를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저는 30이 넘은 노총각이었고요. 의사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끼니를 제때 챙겨 먹기 힘들 정도로 바빴지만 그래도 남의 회사가 아닌 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꼈죠.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네요. 그날도 직원들은 먼저 퇴근시킨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야근 중이었는데요.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니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뒤늦게 허기가 몰려오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차를 끌고 일단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자주 들리던 단골 카페에서 샌드위치라도 사갈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카페에 들리니 그날따라 샌드위치가 다 팔리고 없더군요. 늘 넉넉하게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나와서 제게 무언가를 건네더라고요. 저기 이거 가게에서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괜찮으시면 이거라도 드세요. 네? 아니 그럴 수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먹으려고 만들어 온 건데 사장님이 저녁을 사주셔서요. 괜찮으시면 드세요. 저는 거절하기도 뭐해서 고맙다면서 샌드위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샌드위치를 먹는 내내 그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전까진 관심도 없었는데 참 신기하죠? 왜 내게 샌드위치를 준 걸까? 혹시 호감 표시는 아닐까? 나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던데 몇 살일까?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가 전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지도 벌써 3년. 충분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시기였죠. 저도 몰랐는데 많이 외로웠던가 봐요.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바로 그 카페로 갔어요. 다행히 그 아르바이트생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더군요. 커피를 사면서 샌드위치 잘 먹었다고 기회가 되면 밥 한번 먹자고 했네요. 그러자 그 아르바이트생도 냉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호감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그 주 주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저보다 4살 연하였고요. 예쁘장한 외모만큼이나 스마트한 사람이더군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취업 대신 카페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사정일지 궁금했어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죠? 맞아요. 그때 이미 저는 그녀에게 푹 빠진 상태였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 미적거리고 있자니 그녀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옛날부터 상철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어제 샌드위치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전혀 몰랐어요. 지영 씨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너무 뜻밖의 얘기라. 제가 당황해 우물쭈물하니 그녀가 살포시 미소 지었어요. 딱히 뭔가를 바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그녀의 순수한 고백에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떠나려는 그녀를 붙잡아 말했네요.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지영 씨가 마음에 들어요. 괜찮다면 진지하게 교제해보지 않을래요? 제 대답에 안 그래도 커다란 그녀의 눈이 더욱 커다래졌어요. 네? 정말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 아무 여자나 막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영 씨가 저한테 샌드위치 줬던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지영 씨가 자꾸만 생각나고 의식됐어요. 괜찮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고백했죠. 그러자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어여뻐서 저도 모르게 입을 맞췄어요. 다행히 그녀는 피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녀를 만나 데이트를 즐겼어요. 알면 알수록 그녀는 참 순수하고 매력적인 여자였죠. 또 왠지 모를 처연한 슬픔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에겐 남다른 사정이 있었어요. 바로 불행한 가정사였죠. 사실 우리 아버지 지방에서 유명한 판사님이야. 근데 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같이 한 집에서 산 적도 없고.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그게 무슨... 아버지한테 뭔가 사정이 있는 거야? 글쎄, 이걸 사정이라고 해야 할지. 나 우리 아버지 불륜으로 태어난 혼외 자식이거든.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고백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그런 저를 보던 여자친구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학교에도 다 소문나서 첨년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컸어. 평생 숨죽이고 그림자처럼 죽은 듯이 살았지. 원래 아버지처럼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법학과에 지원했거든. 근데 그걸 아버지 본처가 알고 난리를 쳐서 결국 졸업하고 어떤 법률사무소에도 들어가지 못했어. 그래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어느새 여자친구의 두 눈엔 눈물이 글썽였어요. 가냘픈 어깨도 떨리고 있었죠. 가슴 아파 그런 여자친구를 꽉 안아줬네요. 어쩐지 자기 부모님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슬퍼 보인다 했어. 미안해. 지금까지 말 안 해서. 오빠랑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땐 이런 얘기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빠랑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책감이 들더라. 내가 오빠를 속이는 것 같아서. 에이, 이게 무슨 속이는 거야. 아무한테나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잖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오빠.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속이 후련하네. 만약 오빠가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해도 이해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하고 왜 헤어져? 그치만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도 내 가정사 알자마자 헤어지자고 했는걸. 상간녀 딸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면서. 난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달라. 네가 누구 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사랑하는 건 너 그 자체인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 여자친구는 감정에 복받쳤는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여자친구를 달래주면서 결심했네요. 세상에 상처받은 이 사람을 제가 평생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특별한 가정사 때문인지 여자친구도 하루빨리 결혼을 바랬어요.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교제 사실을 알렸고요. 본격적으로 식을 올릴 준비를 시작했죠.
부모님에겐 여자친구가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여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워낙 잘했기 때문일까요? 다행히 부모님은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여자친구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예비 장인어른은 본부인한테 비밀로 하고 상견례와 결혼식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딸을 잘 부탁한다면서 고개를 조아리셨네요. 우리 지영이가 나 때문에 참 모진 고생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애비 노릇 한번 못 해주고. 부디 자네가 내 목까지 지영이 행복하게 해주게. 그럼요,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네, 고마워. 내가 지영이 몫으로 유산도 10억 넘게 빼뒀으니까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말게나. 사실 아내도 장모님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맨몸으로 시집 오다시피 했는데요. 그게 장인어른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나 봐요. 지금은 본부인 눈치 때문에 함부로 돈을 못 주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면 유산으로 한몫 톡톡히 챙겨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집도 돈이 없는 집은 아니었고 제 사업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이 욕심났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른이 주시겠다는데 됐다고 하기도 뭐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네요.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줬죠. 1년 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면서 행복은 더욱더 배가 됐네요. 그런데 육아지옥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사실 그동안 어지간한 집안일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도맡아 했고요. 아내는 골프나 승마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요. 그동안엔 그런 아내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했어요. 비록 혼외 자식이긴 했지만 아내는 나름 부자였던 아버지의 지원으로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외출을 자제하고 육아에 집중해줬으면 했죠. 여보, 형석이 아직 어리잖아. 엄마 보살핌이 한창 필요할 나이라고. 근데 당신 너무 시터 아주머니한테만 애를 맡겨두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내가 애를 잘 못 보는데.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형석이한테나 나한테나 다 좋은 거 아니야? 애를 자꾸 안 보려고 하니까 못 보게 되는 거지. 오죽하면 형석이가 당신이 안 있기만 하면 울겠어? 엄만데? 밤부터 새벽까지 시터 아주머니 쓴다고 해도 낮에는 되도록 당신이 옆에 있어줘. 그래야 애착관계도 잘 형성되지. 형석이 좀 더 클 때까지만, 응? 싫어. 오빠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형석이 돌보는 게 전부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난 일하고 있잖아. 나도 일해. 친구들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거 아니라고. 친구가 같이 쇼핑몰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아버지한테 투자받아서 할까 고민 중이야. 급기야 아내는 쇼핑몰 창업 핑계를 대면서 육아를 등한시했어요. 어찌나 아이 보는 걸 싫어하는지 모성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의심될 정도였죠. 게다가 아내는 나름 부잣집 딸로 귀하게 자라서일까요? 사치와 허영이 도가 지나치게 심했어요. 철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 신상들을 쓸어 담았고요. 쓰지도 않을 비싼 전자제품이나 가전기기들을 턱턱 사들였죠.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카드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쓴 적도 있더군요. 결국 참다 못해 아내에게 말했죠. 당신 돈 쓰는 게 좀 과한 것 같아. 형석이 학교 들어가면 교육비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텐데 지금부터 돈 모아놔야지. 그러자 아내는 왈칵 성을 냈어요. 그럼 오빠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든가. 내가 원래 쓰던 씀씀이가 있는데 어떡해.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 돈이라면 아쉬울 게 없는 분이고 본처한테 내 존재 들키기 전까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어.
오빠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인데. 혼외 자식인 거 들키고 나서는 아무 지원도 못 받았다며. 그래서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없이 시집 온 거고. 그럼 없이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거 아니야? 오빠 지금 나 상간녀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얘기가 왜 그렇게 튀어? 오빠 하는 말이 그렇잖아. 상간녀 딸년이랍시고 결혼할 때도 맨몸으로 시집 온 주제 뭐가 잘나서 그렇게 사치 부리냐 이거잖아 지금. 내가 본처 딸이었어 봐.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 말했을 거야? 지금 당신이 누구 딸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결혼하고 돈으로 당신한테 눈치 준 적 있어? 오히려 장인어른 지원 끊기고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신 씀씀이 다 맞춰주려고 했어. 당신이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쓰든 뭐라고 안 했다고. 하지만 한 달에 2천만 원도 넘게 쓰는 건 너무 심하잖아. 재벌집 사모님도 그렇게는 안 쓰겠다. 적당히 좀 해. 이러다 진짜 우리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제 차분한 설득에도 아내는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됐어.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 안 써. 필요 없다고. 누군 뭐 돈이 없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데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돼. 여보. 진짜 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철이 없어? 그럼 장인어른이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내가 알게 뭐야.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내는 정말로 장인어른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나 봐요. 며칠 뒤 장인어른이 제게 연락을 했더군요. 자네 지영이한테 돈으로 눈치 준다면서. 아니요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지영이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네가 이럴 수 있나? 지영이 씀씀이가 어지간해야 말이죠. 한 달에 2천만 원도 넘게 쓴 적도 있다고요.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가 쓰는 돈 하나 감당을 못해? 내가 말했잖아. 지영이 앞으로 따로 유산 다 빼뒀다고. 변호사 몰래 만나서 이미 유언장 작성까지 다 했어. 내가 죽으면 지영이 앞으로 10억은 넘게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 그거 생각해서 지영이 씀씀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게. 부탁하네.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고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아내의 씀씀이를 방관하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됐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아내와 저 사이의 다툼은 점점 늘어갔고요. 그때마다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럼 바로 장인어른이 제게 득달같이 연락해 화를 내셨죠.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몰라요. 시집살이가 아니라 처가살이가 따로 없었죠. 결국 나중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고민 끝에 아내를 붙잡고 최후 통첩을 날렸죠. 당신 우리 다툴 때마다 계속 장인어른한테 이럴 거야? 이럴 거면 장인어른이랑 살지 나랑 왜 살아? 차라리 헤어지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지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커다란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헤어지자니? 지금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어쩜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 형석이도 있는데? 나도 쉽게 꺼낸 거 아니야. 요 몇 달 우리 계속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잖아. 나도 지친다고. 그리고 걸핏하면 장인어른이 연락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힘들고. 알겠어. 아버지한테 더는 우리 문제 얘기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안 헤어질 거지? 씀씀이도 좀 줄였으면 해. 내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궁상 떨라는 거 아니잖아. 필요 없는 사치품 좀 사지 말라는 거지. 시즌별 명품백, 명품옷 죄다 사들여서 뭐해? 당신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거 다 입지도 못하잖아.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서일까요? 아내는 평소와 달리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지원 끊긴 뒤로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한이 맺혀서 그런가 봐. 비싼 옷, 비싼 가방만 보면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져. 나도 자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이해는 하는데 자기가 감당 가능할 만큼만 돈을 써야지. 혼자 자제하는 게 힘들면 병원이라도 다녀볼래?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심리상담센터를 권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가로젓고는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병원은 됐고 내가 내 능력껏 돈 벌어서 쓸게. 그건 괜찮은 거지? 뭐? 당신이 돈을 벌겠다고? 전에 말했던 쇼핑몰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건 이미 나가리 됐고 그림 그려서 팔 거야. 아내가 결혼 후 취미로 그림을 배운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유명한 화가도 아닌데 그걸 팔아 돈을 벌겠다니 황당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그림은 그렸다고 해서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작품성이 있어야 하고 유명세도 필요하다고. 제가 자기를 바보 취급한다고 느낀 걸까요? 아내가 또다시 왈칵 성을 내더군요. 나도 다 알아. 내가 뭐 취미로만 그림을 배운 줄 알아? 대학 때 따로 부전공으로 미술학도 배웠고 그림도 배웠어. 꽤 실력 좋아서 전시회 입상도 하고 그랬다고. 오빠야말로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아내가 따로 그림을 배웠다는 건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자기가 벌어 자기가 쓰겠다니 뭐라고도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손님 방으로 쓰던 곳을 작업실로 바꾸고 정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름 잘 그리는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워낙 그림에는 문외한이었던지라 진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건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내는 호언장담한 대로 정말 그림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대형 수채화를 팔아 1,000만 원을 벌었고요. 그 뒤로도 쏠쏠하니 수익을 올리는 것 같더군요. 반년쯤 지나선 후원자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후원자? 원래 잘 나가는 신진 예술가들한테는 그런 후원이 붙거든. 당신 땡땡그룹이라고 알지? 우리 아버지랑 친한 분이 거기 회장님인데 내 그림을 전시회에서 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 앞으로 돈 걱정 없이 그림 그리라고 계속 후원해 주시겠대. 그 뒤로 아내는 예전처럼 다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뭐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저도 더는 말릴 명분이 없더군요. 여전히 집안일과 아이에게 소홀한 게 사실이었지만 그것도 아내가 화가로서 직업이 생겼으니 이해해 줄 수밖에 없었죠. 대신 제가 일을 줄이고 아들에게 더 시간을 쏟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외 거래처 문제로 6개월간 출장을 갈 일이 생겼지 뭡니까. 말이 출장이지 6개월이면 반년인데 뭐 사실 그 나라에서 살다 오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무래도 그렇게 긴 시간 가족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아들 유치원이야 잠깐 쉬면 그만이고 그림에 매진하던 아내도 리프레시할 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단박에 거절하더라고요. 미안, 요즘 내 그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계속 작업해야 할 것 같아. 그쯤에 아내는 부쩍 외부 활동이 잦아졌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을 만나 친분을 쌓는 것도 화가로서 중요한 일이라 하더군요. 자연스레 저와 보내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던 상태였죠. 이해는 했지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아내에게 잘 다녀오겠다 했네요. 아내는 미안했는지 공항까지 직접 배웅해줬어요. 그렇게 6개월간 해외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해외에서 보낸 건 처음이었죠. 한두 달은 향수병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네요. 그래도 매일 전화를 걸어주는 아내와 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에게 오는 연락이 점차 뜸해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지만 아내는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쎄하더라고요. 이 남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아들을 잘 바꿔주지 않는 게 이상했죠.
혹시 바람이 난 건 아닐까? 벌써 아들에게 새아빠라면서 다른 남자를 인사시킨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게 됐네요. 아무래도 아내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불안감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한 2주 만에 아내와 연락이 됐을 때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따졌죠. 당신 정말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잘 안 되고 형석이도 안 바꿔주고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일은 무슨 일? 그냥 요즘 전시회 준비로 너무 바빠서 그렇다니까. 형석이도 요즘 친한 친구 생겨서 거의 그 집 가서 놀아서 그래. 정말이야? 이건 혹시나 하고 묻는 건데 당신 다른 남자 생긴 건 아니지?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난 피곤해도 해외에서 외로울 당신 생각해서 틈날 때마다 연락했던 건데 어떻게 내 가정사를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젠 나도 몰라. 당신 혼자 거기서 잘 살아봐. 여보!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요. 그 뒤로 제 연락을 절대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더군요. 맘 같아선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